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기업이다. 오늘날 가난한 나라를 보면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끝까지 자본주의 거부하고 자본주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겠죠. 아프리카에 꼭 북한 같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짐바브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시기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근대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뜨려면 요새 뭐 수직 이착륙기도 물론 있지만 상당한 부분 활주로를 달려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로스토우 같은 학자들은 달리다가 뜨는 요 테이크오프하는 시점, 이걸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경제발전 5단계설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에서 언제 테이크오프가 일어났느냐, 이걸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 시기죠. 그래서 우리 경제사학자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산업혁명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 여기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를 중요시 여기는 제도가설 학자들은요,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이런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산이 쌓이고 이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테이크오프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요새 그 과거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연속적 기술 혁신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티븐슨의 뭐 기관차, 그 다음에 그 제니 방적기, 뮬 방적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명박지 기계들, 또 증기기관의 발명, 이런 연속적 발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명가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 애들이 지 조상 이름은 모르는데 발명가 이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왜 남의 나라 조상 이름 열심히 외웠습니까? 이게 인류 문명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열심히 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도학파에서는 그건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발명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포겔 교수가 있는데 그 포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양이 동양을 앞서서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켰던 시스템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식회사다. 둘째는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기업이 바로 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명품이 기업이다. 어떤 사람은 불, 어떤 사람은 바퀴,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치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경제사학자들은요, 지론이 뭐냐? 기업의 발명이다. 마크스는 기업을 착취의 원흉이라고 봤지만 오늘날 많은 경제사학자들은 기업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역사적 팩트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있기 전에는요, 동업 관계였어요. 동업 관계. 이 동업 관계라는 것은요, 일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탕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기업이란 건 뭐냐 하면 법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개인과 다르게 법도 하나의 인격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인격체를 가지는 법인의 출현. 이것이 바로 기업이고, 오늘 엄밀하게 상법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주식회사가 되겠죠. 물론 한 명에서 합작해서 이런 것도 기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하여간 이 법인격의 등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식회사가 처음 출발한 것은요, 인류 역사상 첫 주식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1702년인데요. 17세기가 네덜란드, 1602년. 사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 런던의 상인들의 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작 회사죠.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늦게 시작된 1600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시작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시작됐는데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주식회사로 시작했어요. 그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을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많이 출자를 했어요. 절반 이상이 유태인 자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시작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자본금이 10배가 컸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최근에는 다 IT 기업들이에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무슨 애플, 그죠? 이런 그 IT 기업이죠. 그 전에는 뭐 한때는 석유 회사들, 한때는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 한때는 또 뭐 은행들, 시티뱅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최대 기업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누가 최대 기업이었겠습니까? 바로 주식회사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세계 최대 기업이었고요.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였던 그 17세기에 1500척의 배를 건조했고요. 사실 네덜란드를 견인했던 그 기업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를 빼고서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울러서 영국이 18세기에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룩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77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70년간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꽃 피운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주식회사가 크게 확산됐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처음 주식회사라는 걸 세계에 선보였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있다가 포멀 액트라는 것이 생기면서 주식회사 설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항상 좋은 제도가 생기면요, 이 나쁜 놈들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주식회사 뭐 이런 것 같이 사람들 갈 수 없으니까 중남미에 이상한 데다가 회사 만들어서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 부풀려가지고 팔아먹고 회사 딱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버블 터지듯이. 그럼 투자한 사람들만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면서 야, 이 주식회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평범한 그 개미,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게 버블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제도라는 것이 등장해서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알려졌는데 확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100년이 흐르면서 이제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8세기, 1800년대가 들어섰을 때는 이제 주식회사의 피해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체계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포멀 액트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쉽게 해주고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바로 산업혁명이 꽃피웠던 1830년대가 영국에서 주식회사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사학자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법의 개정, 그러면서 주식회사의 확산, 이렇게 꼽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확산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의 확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설을 통해서 유럽이 지금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 대부분 유럽 국가 또는 유럽에서 파생된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멕시코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이 유러피안 미러클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제도가설이고 그 과정을 16세기 베네치아,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 영국.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제도적 기초,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날 이렇게 지구상에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도 그 잘 사는 나라들 자본주의 제도 베끼면 될 거 아니냐? 왜 못 사냐?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나라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끝까지 자본주의 거부하고 자본주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북한 같은 나라겠죠. 근데 우리는 북한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꼭 북한 같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짐바브웨입니다. 얼마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나라로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몇 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 짐바브웨였습니다. 짐바브웨가 원래 영국 안에 있을 때, 대영 제국 안에 있을 때는 로디지아라는 나라입니다. 로디지아라는 것은 세실 로즈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왕. 세실 로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바브웨는요, 로디지아인데 이 로디지아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냐면 우리가 이 아프리카 남쪽은 남아공 같이 굉장히 기후도 마일드하고 살기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을 가졌던 나라고요. 세계 10대 문화유적이 그 짐바브웨 안에 있어요. 그레이트 짐바브웨라고. 그만큼 과거에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우리나라 4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인당 국토면 16배인데 그 평균 기온이 우리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이 경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굶어 죽을래도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전역에 빵을 제공하는 빵바구니라고 별명이 붙었던 나라예요. 그렇던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 모택동주의자였던 로버트 무가베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37년간 군사 독재를 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니까 백인들을 다 쫓아내요. 근데 이 땅들이 남아공처럼 전부 백인들이 대농장을 해가지고 수출 중심으로 농장을 경영했는데 농장 경영에 노하우가 전혀 없는 흑인들이 다 자기 정치적 추종자, 똘만이라고 볼 수 있는 추종자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장 경영을 못해가지고 다 농장을 황폐화시킵니다. 나중에 식량을 수입하는 지경까지 가요. 그 다음에 공장들이 전부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모든 제조업 물품의 절반 가격으로 내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 반값의 원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 기업을 합니까? 백인들이 다 공장 버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전수가 안 돼가지고 독재자들은 결국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장은 다 문 닫고 전 국민의 90%가 실업자가 됩니다. 근데 워낙 자원이 많고 그랬으니까 버텼던 거죠. 나중에는요, 결국 돈 찍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자그마치 300만 퍼센트, 300%도 높은데 300만 %. 그때 찍어낸 돈 가운데요, 1,000억 짐바브웨 달러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1,000억. 거기 제가 그림에 보여주는데, 거기 100 트릴리언 달러라고 써 있죠? 트릴리언이 얼마예요? 조입니다, 1조.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빌리언까지는 어떻게 좀 아는데, 트릴리언이 조예요. 100 트릴리언 100조예요, 100조. 스완이 아닙니다. 100조. 그런데 결혼 30개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결혼 30개 가격이 300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액권일까요? 아니에요. 1946년에 헝가리에서 발행된 화표가 제가 그 자료에 있는데 1해 팽괴, 해라는 단위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1해. 1해는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아까 그 100 트릴리언이 동그라미 13개거든요? 1해는 20개예요. 인류가 거의 안 쓰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1946년에 헝가리에서 경험해 본 일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짐바브웨에서 똑같은 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과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들의 한 가지 부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음모론 어쩌고 해가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 불효는요, 시장 경제를 하는데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은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 경제에서 잘 살게 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시장 경제 해도 못하냐? 그래서 에르난도 데 소토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연구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안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르난도 데 소토는요, 타임지가 선정한 중남미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힌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00명의 연구진을 데리고 5년 동안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를 했는데도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필리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못 살잖아요. 이집트, 하이티, 페루. 하이티 그 진흙과자로 옛날에 유명했죠. 이런 나라들은 겉보기에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가난할까? 그래서 이 100명의 연구진을 4나라로 나누어가지고 5년 동안 그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연구해서 써낸 책이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 미스터리라 그러냐면, 가난한 나라들이 맨날 가난한 이유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축적된 자본이 없다.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돈 빌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금도 까먹고 이자도 못 내고 나중에 탕감시켜달라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시드머니가 없어서 미국에도 돈 안 빌려줘. 겨우 독일에 가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광부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담보해서 돈 빌렸다는 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시드머니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서 피 흘리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공장 세우고 그 돈으로 해외 달러 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은 도대체 왜 돈이 없다는 걸까? 왜? 사실 보세요. 그 나라들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땅덩어리는 있잖아요. 국토 면적은 있잖아요. 그 위에 어쨌거나 집들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생각해보면요, 은행 돈 빌려 쓰는 건 하나의 별따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집, 자기 집 잡혀가지고 그 놈 은행 돈 빌려가지고 그래서 기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에, 집에, 부동산에 그거 담보로 잡혀서 자본을 창출하고 그걸 서큘레이션 하면 자본이 또 자본을 창출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할까?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이 미스터리가, 이거 자본의 그 미스터리인데 이걸 자본의 명시화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동산의 80%가 불법 자산이래요. 우리도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서 무허가 주택 많았어요. 달동네 가면 다 무허가였어요. 사실 무허가 주택은 은행에서 담보 안 잡혀주죠.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부동산의 80%가 무허가라는 거예요. 이걸 자본의 명시화 과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허가 주택 많았지만 이걸 정비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에 있는 무허가촌 다 성남으로 이주시켰고요. 뭐 거기다 다 밀고 아파트 짓고 거기다가 딱지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 해가지고 다 우리는 자본의 명시화 과정에서 소유권을 다 확립을 시켜놨어요.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으니까 저당이 잡힐 수 있어요. 은행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나라들은 불법 자산이 이렇게 많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연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개인 소유의 집을 지으려면 168단계 절차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을 53군데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서 되면 뭐 가면 되죠. 단계마다 전부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불법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주택을 등록하는 데만 평균 6년에서 11년 걸려요. 470만 명이 불법 주택에 살고 있더라. 심지어는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요, 페루의 라마에서는
집을 한 채 사는데 서류가 728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자본주의를 남의 나라 제도로 베끼오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작동되려면 그건 또 다른 어나더 스토리예요. 사회가 깨끗해야 되고 불법이 없어져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해방 직후에 부패 많았어요. 이승만 정부 때 우리 백 없으면 출세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을 때 사람들이 백 그러고 죽는데요. 억울해서. 그 정도로 부정부패도 많았고 사회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청렴성을 유지합니까? 물론 지금도 아직은 북구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청렴도가 낮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한 30년 전에서는 뭐 위장전입권 죄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다 강요가 안 되고 막 그래요.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 가고 있죠. 한국이 자원도 없고 제도도 미비하고 이랬던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보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조선을 갖다가 뭐 헬조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세계 역사를 보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구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착취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